안녕하세요. 저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아직 독립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모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공방에서는 도예 작품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제 본연의 작품들을 제작하고 판매하기도 하지만 도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수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접근성이 어렵다고 여겨져서 도자기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쉽게 접하기 어려우셨겠지만 요즘에는 스스로 직접 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름아름 소문을 타 조금씩 정착하는 중이에요.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고사리 손으로 이것저것 조물거리며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기도 하지만 제 평생을 함께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도예는 단지 제 생업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제 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만들어준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점토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학창시절 친구들도 도예하면서 창작하며 만나게 된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사회에 나와서 만든 쌓게 된 인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는 제게 도예를 사사해 주신 제 평생의 은인으로 모실 스승님도 계시지만 제 평생을 옆에 두고 동반자가 되리라 생각한 사람 역시 이를 통해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 역시 도예 전공을 하고 제 작품을 출품하는 등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이어왔지만 대학 졸업하고 바로 제 공방을 차리기에는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이름을 건 도예 공방을 여는 것이 꿈이기는 했지만 아직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평소 존경하던 선배 도예가 분께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을 드렸던 건 역시 그 때문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선 이 지역에서는 역사가 꽤 오래된 전통 있는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원래는 주로 작품 활동만 전념하셔서 도예에 관심이 많으신 일부 수집가 분들께만 유명세를 타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몇 년 전에 스승님 자제분께서 우리도 도예 클래스 운영해보면 어떻겠냐고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서 도예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도예 클래스를 열게 되었어요. 저 역시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몇몇 애호가 분들께만 이런 뛰어난 실력을 보이지 못한 게 안타까운 마음에 슬쩍 옆에서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은근히 자식들과 제자가 바라는 것을 쉽게 거절을 하시지 못하는 스승님 덕에 저 역시 처음으로 일반 대중에게 도예를 가르치는 수업에 참가하게 되었고 바로 그 수업을 통해서 제 예비 남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대부분 도예 쪽에서 일을 하시거나 저희 스승님 작품을 좋아해 주시던 분들이 수강생의 자리 대부분을 채웠으나 아름아름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도예에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그야말로 일반인 수강생들이 조금씩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비 남편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미술을 전공해서 조각 등을 해본 경험이 있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참가한 것 같은데 저희 수업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대학에서도 순수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꽤 있는 편이어서 아무래도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첫날 수업에 들어올 때부터 조용한 수업 분위기에 눈에 띌 정도로 주변 사람들 작품에 참견하면서 잡담하기를 좋아하고 다소 시끄럽게 느껴져서 솔직히 그리 좋은 인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보기에도 제 손을 타 나온 작품이라 부르기도 아직 민망한 수준의 것들이 옆 사람들 것보다 형편없는 걸 보게 되니 그때부터는 조금씩 주눅이 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다 잘 못하니까 배우려고 오신 분들인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옆에서 보완하고 돕는 게 저 같은 강사들이 할 역할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빠르신 다른 수강생들보다는 확연히 실력이 떨어지던 그 사람 옆에 붙어서 돕는 일이 많아졌고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는 일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창시절 잠깐 순수미술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일반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해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이쪽 저쪽 참견하고 다니는 모습이 그리 보기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좀 더 지내다 보니 어찌되었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도 많고 한 번씩 단체로 커피를 돌리기도 하고 워낙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커피 몇 잔 얻어 마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몇 잔 얻어 마신 커피가 수강생 전원과 친분을 쌓으려고 샀던 것이 아니라 제게 환심을 사기 위해 했던 짓이라는 건 조금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은근슬쩍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섞여들던 자랑 역시 자기 딴에는 제게 환심을 사려고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나중에야 들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요즘 자기 회사 사정이 좋아서 회사 규모가 더 커질 거라느니 이번에 참여한 업무 성과가 좋아서 승진도 기대해 볼 만하다느니 심지어는 구체적인 자기 연봉 이야기까지 나와서 속으로는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내밀한 경제 사정까지는 잘 떠들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기도 했거든요. 하물며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통해 만나는 아직은 지인이라 하기도 무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그랬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저렇게 함부로 자기 개인정보 이야기했다가 얼씨구나 싶어서 사기라도 치려고 안 좋은 마음 먹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려고 저러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게 다 자기가 나름대로 괜찮은 신랑감이라는 것을 저한테 어필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평소에 회사에서도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는 여자들이 적지 않다느니 하는 소리에도 제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제야 대놓고 저한테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제게 호감 표현하기 전까지는 별 반응이 없었던 이유는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딱히 다른 이성적 관심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였거든요. 제게 호감 표현하는 이성이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도의 일을 뒤로하고 빠질 만큼의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본 적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희 스승님께서도 지금도 독신으로 지내시면서 여전히 활발하게 작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모든 도예가분들이 다 싱글로 지내시는 건 아니지만 저야 워낙 저희 스승님에 대한 존경심이 크다 보니 그분의 생활 방식 역시 좋아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이나 자식들 건사하느라 내 할 일이 뒷전이 되기보다는 여전히 멋지게 도예가로서 이름을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싶다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 주변에 정말 괜찮은 결혼할 만한 신랑감이 있었다 한들 과연 제 눈에 들어왔을까 의문인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거라 생각했던 일반 강좌 수강생이라고 다를 바 없었죠. 무엇보다 저는 죽을 때까지 도예 일을 하면서 평생 도예가로서 살겠다고 마음먹고 지냈기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저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사람이 아니라면 시작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랑 비슷하게 이쪽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했고요. 처음부터 이성으로서 호감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또 모를까. 상대에게 별다른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예비 남편에게 저 좋다는 소리 들은 그날 바로 거절했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백을 듣자마자 바로 칼같이 거절하니까 눈에 띄게 당황스런 기색의 예비 남편이었어요. 다소 자존심이 상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강사님, 아니 혜정 씨도 저한테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으실 줄 알았는데. 단언컨대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그럼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 수업에 보조를 참여하면서 수강생들 분한테 불친절하게 굴겠어요?
예비 남편에게 그런 오해를 살 만큼 다른 수강생분들과 예비 남편에 대한 태도가 딱히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다른 수강생분들 작품보다 손볼 곳이 많았던 탓에 좀 더 옆에서 봐주는 시간이 많았을 뿐인데 그걸 자기에 대한 관심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제가 여지를 준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착각하고 다가왔다가 뒤늦게 제 쪽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걸 알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자들을 전에도 여럿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사리는 제 태도에 순간 아차 싶었는지 그 사람이 깍듯하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해요. 혹여나 너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는 등 아나무인으로 나오며 저를 곤란하게 만들까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창피해서 시뻘개진 얼굴로도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도망치듯 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 착각을 하긴 했어도 사람 본성 자체가 나쁘진 않은가 보다 하면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사람을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어찌되었든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했고 제가 확실하게 거절까지 했으니 강좌도 끝난 마당에 더는 볼 일이 없겠다 싶었는데 웬걸 새로운 강좌에 등록해서 다시 나타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제게 거절당하게 창피하긴 했는지 쑥스러운 낯으로도 결석 한번 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업에 빠지지도 않고 나왔고 예전과 다르게 미주알 고주알 자기에게 해가며 입방정을 떨지도 않았고요. 무엇보다 거절한 제 입장이 난처하지 않게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에 매너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아직 제게 완전히 마음을 접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작품을 출품해 수상을 하게 된 전시회에 커다란 꽃다발을 보내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도 따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만 앞세워서 폭력적일 정도로 감정을 밀어붙이는 이기적인 남자들에 비하면 사람 됨됨이가 참 괜찮다고 저도 모르게 조금씩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로 등록한 강좌마저 끝나던 날 한참을 제 앞에서 쭈뼛거리다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나가봤더니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그 사람이 거의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님, 제가 정말 강사님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참고 또 참았는데요. 오늘이 아니면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 제발 딱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업 듣는 내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거나 곤란하게 만들었다면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거절했겠지만 여전히 저에 대한 마음을 접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꼴이 뻔히 보이는데도 저를 불편하게 만들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던 그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그다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한 번쯤 만나봐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었습니다. 만나는 동안 그 사람은 항상 저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마음 받아주었다고 해서 잡은 물고기 취급하지 않고 좋은 거 데려가고 좋은 거 먹여주고 싶어서 항상 열심히 조사해온 티가 났습니다. 나 좋다는 사람이 나한테 하나라도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만남이 이어질수록 저 역시 점점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도예가로서 활동하는 거 이해하고 존중해주지 못할 환경인 것 같으면 굳이 결혼할 생각 없다는 제 말에도 무조건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조해 주었습니다. 나는 혜정 씨 이렇게
한우물만 꾸준히 파면서 도예가로 뚝심 있게 살아가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진짜 예술가 같아서 너무 멋있고. 칭찬하는 말에 마냥 넘어가 줄 만큼 어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나 좋다는 사람이 내가 하는 일 멋있다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는데 그거 듣기 싫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제 일은 일대로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제게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는 그 사람한테 저런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나서도 내 도예가로서의 삶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연애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커졌으니 물론 좋은 사람과 결혼해 살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때도 여전히 결혼이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제게 먼저의 애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만큼 예비 남편은 결혼 역시 서두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아직 저희 스승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이어서 최소한 제 실력을 좀 더 키우고 역량을 갖춰서 저만의 공방을 차려 도예가로서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결혼을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려면 제 실력을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적인 부분 역시 아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죠. 이런 사정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예비 남편의 자신만만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거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설마하니 내가 혜정씨 모시고 살 집 한 칸 마련 안 하고 대책 없이 결혼하자는 소리부터 꺼냈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비 남편의 본가, 그러니까 장차 제 예비 시댁의 명의로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신도시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평소에도 자기 벌이도 그렇게 적지 않고 자라온 환경도 여유 있는 편이었다는 말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말이 크게 놀랍게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듣는 제 입장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어떻게든 저 결혼으로 묶어두려고 집두절도 없는데 결혼하자고 졸라대는 남자보다야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남자 모습이 더 보기 좋기는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 남편이 말한 그 변두리 아파트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공방이나 예비 남편의 직장에서 꽤 거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평수도 그렇게 크지 않은 데다가 예비 남편이나 저 두 사람 모두 출퇴근하는데 1시간 이상은 소요될 걸 생각하면 입지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출퇴근하는 거라면 또 모를까. 저희 사는 지역이 그 정도로 붐비는 것도 아닌데 1시간씩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리 흔한 편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당시에 독립해서 지내고 있던 오피스텔 시세가 예비 남편이 이야기한 그 변두리 작은 아파트보다 값은 더 쳐주는 편이었어요. 예비 남편 집안의 아파트가 아쉬울 정도로 제가 경제적으로 그 사람에 비해 딱히 처지는 편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직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아니라서 제 경제력이나 저희 집안 수준 같은 것은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워낙 성격 자체가 그런 물질적인 부분 제 입으로 떠드는 거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기도 했고요. 물론 결혼하게 되면 이제 남편이자 한 가족이고 당연히 오픈할 부분들은 오픈을 해야겠지만 다소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아직은 가족으로 묶인 사이까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그 사람은 제가 딱히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당연히 제 수입이 자기보다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일단은 데이트할 때도 데이트 비용을 무조건 자기가 내려고 들기에 저도 가끔은 한 번씩 제가 먼저 사려고 카드를 내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 사람 좋은 만큼
저 사람이 해준 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하게는 맞추고 싶었는데 제가 돈 한 번이라도 내려고 하면 정색을 하고 카드부터 뺏는 사람이었습니다. 혜정씨, 나 이 정도 능력은 있어. 앞으로 공방도 차리고 하려면 혜정씨 이래저래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공방 차리는데 자금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나는 사람 밥 한 끼 못 살 정도로 쪼들리면서 사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하고 다니는 행색도 그리 남루하게 하고 다니는 편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배려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슬쩍 저를 돈 없는 사람 취급할 때는 기분이 묘하기는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한테 잘하겠다고 저렇게 호들갑 떨면서 나서는 건데 요새 암체 같은 남자들처럼 어떻게든 데이트 비용 아끼려 들고 여자 돈 쓰려고 드는 남자보다야 낫지. 그때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제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수상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스승인 공방에 딸려 일을 하고 있으니 도예가로서 수입이 그리 변변치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면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다른 것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게 그렇게 어필을 하려고 했던 것도 도예가인 제가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할 거라고 당연하게 그리 생각해서 나온 행동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상업활동보다 순수한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편이니 아예 근거가 없는 생각이라 하긴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확인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지금 보면 편견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나름대로 신혼집 문제까지 자기가 알아서 정리를 하고 제가 도예가로 살면서 제 공방 차려 독립하는데 결혼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입에 침을 튀겨대며 저를 설득하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한결같이 지극한 태도와 제 직업을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도 그렇게까지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사정을 하는데 못 이긴 척 그 사람 청혼을 받아들인 저였어요. 처음부터 제 일이라면 두 팔 걷고 나서면서 저한테 껌뻑 죽는 사람이었으니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예상외의 복병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엄마, 우리 혜정씨 많이 궁금해했지? 저희 집에는 벌써 결혼 허락 받겠다고 몇 번이나 선물을 바리바리 갖다 나르면서 저희 부모님 환심을 사려 노력했던 사람이었기에 예비 남편이 진작 인사를 드린 바 있었고 저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 되실 분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예비 시어머니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잔뜩 긴장하는 제 옆에서 팔불출처럼 우리 혜정씨 너무 예쁘지 않느냐는 등 입이 귀에 걸려 싱글벙글한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처음 본 첫인상은 솔직히 며느리가 될 제가 그렇게 크게 마음에 들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제 여자친구에 대한 주접을 떨고 있든 말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점수라도 매기듯 매섭게 쳐다보는 눈초리에 온몸이 굳는 기분이었어요. 공방에서 물건 만드는 일 하고 있다면서? 아유, 엄마, 물건이 아니라 작품, 예술작품. 우리 혜정씨 상도 많이 받은 잘 나가는 도예가라고. 일단 제 일에 대해서 폄하부터 하고 드는 발언에 저도 썩 유쾌하지는 못했고요. 남들 보기에는 그다지 대단한 일 아니라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에게 결혼의 제일 첫 번째 조건으로 걸었던 건 역시 제 작품 활동에 일체 방해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제 일을 하찮게 여기는 예비 시어머니 말에는 저도 제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 흙 쪼물딱거리는 일 그거 결혼 전에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결혼해서 애도 태어나고 그러면 애한테 집중을 해야지. 애 엄마한테 자식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요즘 결혼하고 나서도 맞벌이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저도 결혼 후에도 지금 하는 도의 일 쭉 계속할 예정입니다. 분명 예비 남편 통해 제 의사를 확고하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제 일 때려치우라고 말하는 식의 예비 시어머니한테 마냥 굽혀줄 생각은 없었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결혼보다 도해지 첫 만남에서부터 저 못마땅한 티를 내는 분 마음에 들겠다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 엄마, 얘기 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래? 혜정씨 곤란하게. 제 편은 들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에서 제게 전혀 도움은 되지 않는 예비 남편의 태도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파하고 저로서도 생각이 복잡했어요.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비 남편만 보자면 제가 하는 일에 토를 달 만한 사람은 아니라 여겼지만 결혼이 어디 두 사람만 하는 일인가요? 벌써부터 자식 교육에 어쩌니 하시는 분이 정말로 손자라도 태어나고 나면 얼마나 제 일에 입을 대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제 속을 뒤집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 진짜 우리 엄마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신혼집 문제 정리하겠다고 나갔던 사람이 심술이 잔뜩 나서 들어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어요. 아니 집안에서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뿐인데 나 안 주면 그 집 누굴 줄 건데? 예비 시어머니한테 이제 곧 결혼할 거니 변두리 아파트 명의 자기한테 돌려달라는 소리 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고 왔다는 겁니다. 너 생각이 있느냐. 뼈 빠지게 아들놈 귀하게 잘 키워놨더니 아무것도 한 거 없는 며느리한테 홀랑 다 뺏기게 생겼다느니 그걸 지 앞에서 말을 걸을 줄도 모르고 제 풀에 흥분해서는 혼자 길길이 날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누굴 무슨 세상 물정 모르는 5살인 줄 아나. 그 집 지금 내 명의로 돌렸다가는 순진에 빠진 내가 혜정씨 앞으로 돌려서 홀랑 뺏긴다느니 우리 혜정씨를 뭘로 보고. 제 앞에서 편드는 척 소리하면서 화를 내면 뭐합니까? 제 모친이 저나 제 일 무시하는 건 둘째치고 제 앞에서 제 욕하는 소리 들은 거 자기가 저한테 안 옮기면 제가 그걸 무슨 수로 알아요? 멀쩡한 줄 알았던 놈, 결혼 준비하다 본성 드러나는 일 허다하다 하지만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죽하면 고부관계는 남편이 중간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따라 달라진다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제 엄마가 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중간에서 현명하게 처신하지는 못할 망정 제 분노에 기름을 붓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 넉넉한 집에서 고생 없이 살아가지고 좀 공주과거든? 아무래도 엄마 딴엔 우리 혜정씨가 사람이 단단해 보이고 만만치 않아 보이니까 길을 들이려고 저러시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혜정씨. 혜정씨가 먼저 우리 엄마 찾아가서 한번 살살 구슬려 보면 어때? 우리 엄마 말은 저렇게 해도 은근 마음 약해서 혜정씨가 먼저 굽혀주면 아닌 척해도 좋아할걸? 그래놓고 수습은 저한테 떠민다고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미성숙할 수가 있는지.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예비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것 없었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남 아닙니까? 아들이 좋다고 하니 데려와서 만났지. 이제 얼굴 한번 본 생판 남인데 제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 건 논외로 치고
자기 재산 며느리한테 내어주기 싫을 수도 있죠. 예비 남편이 당당하게 자기 것처럼 얘기하긴 했어도 결국 자기 재산도 아니고 부모 재산 아닙니까? 그거 내어주고 말고는 결국 부모 마음인 거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저 속물 취급하면서 비난하고 아파트 안 주겠다고 한 것보다도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한 예비 남편의 태도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런 덜 떨어진 행동은 저희 연애하면서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게 저 사람 본성인 거겠죠? 자기가 해결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신혼집 문제도 결국 부모 허락 없으면 해결 못하고, 심지어는 그걸 다시 받아올 수 있게 절더러 제 모친을 구슬리라고 책임까지 떠맡기지 않았습니까? 순간 눈에 콩깍지가 씌어 좋게만 보였던 그 사람에 대해 다시 보였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안 될 결혼은 꼭 결혼 전에 조짐이 보이는 거라던데, 그거 무시하고 살다가 결혼해서 온팡 뒤집어 쓰고 산다는 사람들 얘기도 퍼뜩 떠올랐고요. 심지어 제가 정말로 그 알량한 신혼집 타내려고 예비 남편을 여우처럼 뒤에서 조종하기라도 했는가? 정말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 말이 아파트지 주변에 논밭밖에 없는 허름하고 동떨어진 집 하나가 아쉬워서 남자한테 매달릴 만큼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혼자서도 제일 잘하면서 잘 살았는데 이런 취급당할 만큼 결혼이 절실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뒤에서 제 욕했다면서 제가 굽히는 꼴은 또 보고 싶으셨는지, 저는 합의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약속 잡아서 제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또한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안 나가고 여기서 더 더러운 꼴 그만 보고 정리할까 생각도 했으나 졸지에 뭐 대단한데 시집가기라도 한 것도 아니면서 그 집안 재산 털어먹으려 작정한 여자가 된 데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예비 남편 빼고 예비 시모와 둘이서만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도 참 머리 뻣뻣하다. 네가 아쉽지 내가 아쉽니? 흑장난하는 거 그거 돈도 안 되니 공방이니 뭐니 떠들면서도 남의 밑에서 일하면서 신혼집 다 해놓으면 몸만 쏠랑 들어오려는 건 도둑놈 심보지? 우리 찬수가 공부머리나 좋지 한참 아직 순진해서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 없다. 아드님 없으니 막말에 더욱 거침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더 밑바닥을 보이는 태도에 이미 저한테 이 결혼은 물 건너간 일이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욕만 배 터지게 먹었는데 어차피 내 시모 될 일도 없는 여자한테 들은 만큼은 갚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짐짓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듯 풀죽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서운해요. 실은 찬수 씨한테는 아직 얘기 안 했지만 저희 엄마가 건물을 가지고 계셔서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이렇게 서운한 소리 들을 형편은 아니거든요. 건물? 대번에 목소리 톤이 달라진 꼴에 옳다구나 물었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미술 공부시키려면 드는 돈이 얼마인데 그럼 설마 저희 집이 정말로 땡전 한 푼 없는 집안인 줄 아셨어요? 안 그래도 저희 엄마가 찬수 씨가 저한테 잘하는 게 예쁘다고 너희 신혼집 걱정 없다고 알아서 준비해 주신 데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신혼집 문제로 이렇게까지 나를 세우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바로 굽히지도 못하면서 제 쪽에서 집 해오겠다는 소리는 생각도 못했는지 안절부절 못하고 엉덩이를 들썩이는 꼴이 아주 우습기 짝이 없었어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속물이니 뭐니 악담은 있는 대로 해놓고 저 꼴을 보니
모는 앤 모만 보인 꼴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예비 시어머니 속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없는 소리를 지어낸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약 올리려고 얄밉게 말을 해서 그렇지 한 말 자체는 틀린 거 하나 없는 진실이었어요. 실제로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집인 것도 맞았고 그런 부모님 덕에 하고 싶은 미술 공부 원 없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여유로운 삶 즐기시겠다고 인근의 공기 좋은 곳에서 소일거리 삼아 텃밭 가꾸시며 지내는 집이 소박해 보여서 그랬는지 저리 소탈한 분들이 신도시 노른자위 땅 한복판에 대형 건물 소유한 분이라는 건 예비 남편도 상상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알았더라면 저 돈에 환장한 여자가 절 보고 속물이니 뭐니 감히 그딴 소리를 어떻게 했겠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태도도 잠시 저희 엄마 건물 주소나 신혼집으로 해주겠다는 아파트 위치를 듣고서야 순식간에 새파랗게 낯빛이 질린 여자였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 집구석보다야 저희 집 재산이 차고 넘쳤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심지어 해주신다는 아파트가 시가 10억 원 상당의 어느 구석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허름한 아파트랑은 비교도 안 되는 목 좋은 곳에 위치한 것을 알고는 눈이 시뻘개진 여자였어요. 제가 아무리 찬수 씨가 좋아도 어떻게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결혼은 하는 거 아니래요. 저 찬수 씨랑 결혼해서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어머님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저희 엄마가 해주신 아파트에서 알콩달콩 정말 잘 살았을 텐데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싫다고 하시니 저 너무너무 속상해요. 일부러 더 속없고 철딱선이 없는 여자인 양 우는 소리를 하니 아차 싶었던 여자가 대번에 이러대요. 아니 뭐 내가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나? 서로 간에 따질 건 잘 따져보고 해야 한다 그런 소리였지. 나라고 내 새끼 좋다는 결혼을 끝까지 뜯어 말렸겠어? 속이 훤히 들여다보는 소리에 어처구니가 없을 찰나 여전히 욕심으로 번들거리는 눈으로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새끼 결혼에 이런 소리 하면서 나라고 마음이 편했겠어? 이게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결혼은 현실인데 해결할 건 확실히 해야지. 너 직업도 그렇고 나도 마냥 마음에 드는 거 아닌데 많이 굽혀준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결심을 해줬는데 너도 네 결심이 어느 정도인지 성의를 보이는 게 맞지 않겠어? 그러면서 요구한 그 결심이라는 게 저희 엄마가 해준다는 10억 신혼집 명의를 제 아들 앞으로 돌리라는 거였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저를 바보로 알았나 보네요. 쥐들 주제에 저하고 결혼하겠다고 감히 조건씩이나 내세워요? 어머니,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진짜 잘 살게요. 잘난 제 아드님과 결혼만 시켜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양 생각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여자처럼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날 저희 집안 자산을 관리해 주시는 전문가분과 함께 예고도 없이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벌써 준비가 다 됐어? 저도 저지만 어머니도 앞으로 준비하셔야 할 게 많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제 쪽에서 신혼집 명의 넘기기로 했으면 저도 그 정도는 받아야 이 결혼에 수지가 맞지 않겠어요? 공증은 원래 확실히 해야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여자 앞에 자산관리사분이 착착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대장 확인해보니 보유한 부동산이 2개밖에 없어 일이 복잡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거주 중이신 이 아파트와 신혼집으로 예정되었던 아파트 2곳 명의 혜정 씨한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걸 왜 이 애한테 돌려? 당신들 미쳤어?
어머나! 어머님, 말씀 좀 서운하게 하신다. 그러면 10억 하는 아파트 꽁으로 홀랑 받으면서 그 정도도 안 토해내려고 하셨어요? 뭐야? 가진 게 워낙 없는 집이라서 그런가 어머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원래 이런 계산은 똑바로 해야죠. 이 아파트나 신혼집 한다던 그 총구석 방 합쳐봤자 저희 엄마가 해준다는 신혼집 가치만도 못해요. 그나마 형편 여의치 않으신 거 다 알아서 많이 봐드린 건데. 이 계산적인 것이 너 이러려고 어제 군말 없이 아파트 명의 돌려준다고 한 거였어? 이런 되바라진 게 다 있나? 나 너랑 내 새끼 결혼 못 시켜. 안 시켜. 이봐요 아줌마. 어제 당신이 나 가진 것 좀 있다는 소리에 눈알 시뻘게 졌을 때부터 이 결혼 이미 진작에 엎어졌네요. 내가 여기까지 우리 엄마 아파트 바치러 왔겠어? 주제도 모르고 몇 푼 되지도 않을 아들놈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장사려고 든 아줌마 꼴이 우스워서 주제 파악 시켜주러 온 거야. 쥐 혼자 열이 뻗쳐서 악을 쓰든 말든 어제까지 참아준 거 아주 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게 해주고 실컷 비웃어줬습니다. 누가 누굴 보고 속물 우는 애요. 제 아들 앞으로 10억 아파트 떨어질 줄 알았다가 주제넘게 설친 거 비웃는 젊은 여자한테 모욕당하고 길길이 날뛰는 여자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거래도 서로 수준이 맞는 집안에서나 하는 거예요. 쥐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욕심만 많아서는 내가 미쳤다고 이런 근본 없는 집구석에 시집 오겠어? 그러고는 날뛰는 여자 두고 나왔더니 1시간도 안 되어 예비 남편이란 놈이 저희 집까지 헐레벌떡 쫓아왔습니다. 혜정씨, 그게 무슨 소리야? 파혼이라니. 그러면 내가 너네 엄마한테 그런 막말 들으면서 너랑 살아줄 줄 알았어? 그깟 것도 집이라고 유세 떠는 것도 웃을 판에 그거 하나 해결 못해서 나한테 떠미는 모자란 너를 믿고 내가 미쳤다고 결혼을 해? 혜정씨, 그렇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혼하는 게 어디 있어? 일방은 무슨. 네 엄마가 나랑은 죽어도 결혼 못 시키겠다는데 쌍방합이지. 네 엄마도 참 답도 없더라. 네 집구석 뭘 보고 뭐 쳐줄 거 있다고 내가 10억이나 하는 아파트까지 바쳐가며 너랑 결혼을 하겠어? 뒤늦게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며 책임지지도 못할 헛소리를 하는 놈을 냉정하게 내치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한동안 구질구질하게 연락이며 찾아오기까지 했으나 투명인간 취급하며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저 없으면 죽는다면서 눈물로 호소해도 싸늘한 태도에 눈길조차 주질 않으니 그렇게 몇 번 찾아오던 놈도 이내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나 없으면 죽을 것처럼 굴더니 딱 그 정도였어요. 그래도 더 귀찮을 일 없게 되었다 싶어 차라리 잘 됐다 싶어 속은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생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모자와 다시 재회한 건 생각보다도 훨씬 빨랐어요. 술술 제 공방을 열기 위해 새로 구한 공방 자리 인테리어 공사를 논의하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예비시모와 그 아들놈이 저를 찾았습니다. 혜정씨! 아가! 내가 왜 그쪽 아가예요? 공사하는데 찾아와서 이게 뭔 짓이야? 한창 공사 중이라 바닥에 온갖 먼지며 톱밥이 날아다니는데 거기다 대고 저를 보자마자 냅다 무릎부터 꿇고 절박하게 저를 불러대는 모자였습니다. 내가 앞기 구말린 젊은 사람들 인생에 그렇게 토를 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늙어서 노망이 왔나 보다. 혜정씨, 엄마가 전에 해주기로 했던 신혼집 해준다고 그것도 다 혜정씨 명의로 해준다고 우리 결혼 허락하셨어. 그래, 내가 다 내어주마. 결국에는 다 새끼들 주고 갈 거였는데 내가 욕심이 과했어. 이제 와서 왜 기어와서 뒷북을 치나 했더니 당신들 들었구나. 낯짝 보는 것만 해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던 제가 이제 다 파토나서 끝난 마당에 뒤늦게 결혼 허락이니 아파트 명의니 하는 소리에 단박에 눈치를 챘어요.
니들 시커먼 속 다 알고 있다는 태도에 바닥에 납작 엎드렸던 것들이 순간 싹 굳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엄마 땅 가진 거 재개발 계획 발표되자마자 돈에 환장한 저 거지들 도로 들러붙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하시기에 설마 했는데, 저희 부모님 전원생활 시작하시면서 인근의 땅 부지를 꽤 넓게 매입하셨어요. 뭘 알고 일부러 미리 사두신 건 아니셨고 소일거리로 농사나 좀 지어볼까 하고 구입하신 건데, 얼마 전 발표된 인근 지역 재개발 계획에 딱 그 부지가 포함된 거였습니다. 예상가가 처음 매입하실 때 무려 10배 이상에 달했어요. 우리 딸 횡액은 다 지나갔다더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나 보다. 들으나 마나 그 횡액은 지금 제 앞에서 눈치나 실실 보며 빌빌대고 있는 저 두 모자였죠.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것 보니 정말 저것들 치워서 우리 집 일 이렇게 잘 되는 건가 싶긴 했어도 설마 그것까지 캐내서 뻔뻔하게 기어올 줄은 몰랐어요. 아니야. 나는 정말로 그때 내가 그렇게 내 화도 못 다스리고 너 그렇게 보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우리 애랑 결혼하면 나한테도 자식인 건데 내가 한 식구 될 사람한테 너무 계산적으로 굴어서 그래서. 속 훤히 들여다보는 얘기 시간 아깝게 더할 것 없고. 너도 참 속도 없다. 네 엄마야 처음부터 돈에 환장해서 눈 뒤집힌 거 알고 있었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나가 떨어진 놈이 한 달도 안 돼서 여기 오잔다고 따라오고 싶디? 혜정씨, 내가 오죽하면 이랬겠어.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엄마도 절대 이제 혜정씨 함부로 안 대한다고 하고 달라는 건 다 해준대. 나도 이제 진짜 처신 똑바로 할게. 그러니까 제발. 니들이 허락식이나 해준다고 내가 미쳤다고 니들이랑 다시 엮이겠어? 없이 살면서 욕심만 많아 무식해서 계산머리 없는 건 여전하네. 니들 지금 가진 거 다 벗겨 먹어봐야 뭐 얼마나 된다고. 그깟 총구석 아파트? 그거 나한테는 푼돈밖에 안 돼.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주대도 모르는 것들이 욕심만 많아가지고 아들 잘 팔아서 팔자 고치려고 장사하는 것도 어미냐? 아가, 내가 잘못했다. 평생 나 안 보고 산다고 해도 좋으니 우리 찬수만이라도. 돈에 환장한 여자가 잘도 그러겠네. 남의 업장에서 추태 부리지 말고 좀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결국 다른 사람 손을 빌려 추접스럽게 질질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절박하게 애원하는 이들이었으나 뭐 제가 아쉬워 저러겠어요? 저희 집 돈이 아쉬워 그러겠죠. 그러니 좀 험하게 다뤘더라도 자기들이 불만 가지면 안 될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몇 번 더 주위에 기웃거리던 것들은 부모님이 붙여주신 건장한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 여러 번 험하게 굴려지고 그보다 더 섬뜩한 경고를 들은 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속물들 자존심 양껏 짓밟아주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사람을 바보로 알고 뜯어먹어 보겠다고 기어온 게 괘씸해서 주변에 살짝 소문을 흘렸어요. 그 집 여자가 아주 돈에 미쳐서 아들 신혼집 명의 돌려줄 호구 물려고 아주 혈안이 됐다고요. 뭐 딱히 틀린 소리도 아니었고요. 평소에 똑바로 살았으면 헛소문으로 치부되었겠지만 다들 그럴 법하다 싶었는지 혀를 쯧쯧 차는 걸 보면 딱 인심 그만큼 얻고 산 대가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팔자에도 없는 부자 처가 얻어 호의호식하고 살 기회를 어미 된 자가 스스로 나대다 걷어찼으니 더 미칠 지경이었나 봅니다. 아들놈 부잣집 여자 한번 붙여보겠다고 결혼정보회사 가입했다더니 거기서도 더 잘난 여자 안 붙여준다고 난동을 부렸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올라갔다더군요. 은은하게 뿌려둔 소문에 당사자의 추태가 더해져 이제 그 집 구석은 딸 가진 집안에서는 기피 대상이 되었으니 아들놈으로 장사할 일은 영 유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드디어 제 공방을 열게 되었고요. 제 나름대로 속 후련하게 갚아줄 만큼 망신 주고 갚아주어서 딱히 맺힌 건 없었지만 그래도 한창 공방 새로 열어 몸이 바쁘니 잡생각할 시간도 없어 그 시기를 잘 넘겼습니다. 주위 고마우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제법 자리도 잡은 것 같고요. 공방 여는 데는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제는 제 이름을 믿고 작품을 주문 제작해 주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어서 부모님 은혜 갚을 수 있을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정말이지 이 일이 천직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하고 살 수 있는 걸 감사히 여기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